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됐죠. 여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피해 업종 등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 규모가 2차 때보다 많이 줄면서 또 여러 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 3조 원 규모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지급이 될지 또한 얼마나 이 재원을 마련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는데 1차 때부터 3차 때까지 재난지원금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재난지원금 기억하시겠지만 5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이 됐죠. 최고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됐던 바 있습니다. 2차 때에는 이것보다 줄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지급된 내용 7조 8천억 원 규모였었는데요. 저소득층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엔 최대 400여만 원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만 기억하실 겁니다.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던 바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둔 가정에도 일부 지급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재난지원금, 일단 예산은 3조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설 전에는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어느 계층과 업종에 지급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두 분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네. 아마 설 전에는 지급을 할 것 같은데 3차 지원금 1차와 2차 때와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규모가 되겠죠. 네. 1차는 14조 원이 넘었고 2차도 거의 한 8조 정도 되는데 3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지만 거의 한 3조 원 규모로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진짜 심각해진다라고 얘기하면 가령 추경을 갖다가 편성해서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 상태에서는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지급 방식은 2차 때와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 이제 특고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 그 돌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가지고 네.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3차 확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 위주로 그쪽으로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3차 때, 1차뿐만 아니라 2차 때와도 비교해 봐도 절반 이하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차 때 보니까요. 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부분이 3조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또한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고모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 간단한 산수만 해보시면요. 지금 일단 지급 대상은 비슷합니다. 근데 반으로 줄었으면 자, 산수가 굉장히 간단하죠. 수의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금액을, 지원액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지금 특별고용, 특고에게만 해도 한 70만 명을 줬다는데 사실 250만 명 중에 70만 명 준 거거든요. 그걸 더 줄인다. 그러면 선별적 내에서도 지금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네. 지금 선별 지급을 하려면 사실 전체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한 2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 전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풀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옛날에는 많이 줬는데 지금은 조금 줬네. 지난번엔 받았는데 이번엔 못 받네. 이러한 불만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는 이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급한 후에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3차 긴급 재난지원금 네. 여기에는 특별한 이름이 요번에 생겼어요. 요번에 뭘로 올라갔냐면 긴급 피해 지원금이라고 여야 간에 같이 합의가 됐습니다. 자, 그럼 뭐냐? 맞춤형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 선별적이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부각을 시키는 면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2차랑 비교해 보면 2차 때도 이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자, 2차 지원 굉장히 오래전에 뭐 서너 달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84%밖에 지급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새해 희망 자금 이런 이름으로 지금 나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뭐 이 서름을 좀 달래줄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지금 빠져 있어요. 코로나가 얼만큼 더 확산될지 지금 모르죠. 그 다음에 거리두기가 얼만큼 더 연장될지 모르죠. 그렇다면 피해가 지금 규모가 지금 뭐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추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나가서 과연 얼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부당거래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이 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았다. 그러면 앞으로 4월 달에 봄철에 또 뭐 이런 팬데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 만약에 일어난다면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도 해보고 보편적도 해봤는데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재난지원금의 원칙과 기준을 이제 3번을 줬으면 지금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3조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얼마가 될지 모르고요. 지금 63개 기금의 여유 자금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새희망 자금 거기가 3조 정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얼만큼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2차 때보다 절반으로 받고 을과 을 간에 지금 좀 불평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최양호 고문께서는 일단 효과적인 측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통계 내용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난 뒤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지 여쭤봤더니 57%는 지급해야 된다. 아니다.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39% 약 크게 봤을 때 6대4 정도의 찬성과 반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급 방식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찬성 응답자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는데 보편적 지급이 맞겠느냐 아니면 선별 지급을 해야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53%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45%는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 5대4 정도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보편 지급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원내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규모가 적다. 선별 보편 이전에 규모의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분께 좀 각각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최 고문님께 이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정말 한 끗 차이로 지난 지원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지 못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액수도 그전보다 줄어들게 될 텐데 이 부분 달래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그래서 이번에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푼돈 나눠주기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14조 3천억을 줬던 1차 때를 보면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얼어붙던 내수에 굉장히 큰 붕괴를 막아주면서 민간 소비가 다음 달에 1.4%까지 올라가는 분명히 영향력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뭐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우선 지급하는 건 맞지만 이제는 보편적인 거 선별적인 걸 해보니 네. 보편적인 거 위에 선별적인 게 같이 붙어야 된다. 혼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경기 부양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보편적으로 일단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지급하는 모양에 그러려면 지금의 3조 플러스 알파 재원 갖고는 네. 택도 없이 부족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굉장히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사실 우리 제3차 확산이 지금 뭐 계속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급이 된다. 소비도 안 하실 거고요. 집에 나가지를 못하는데요. 네. 예,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타이밍과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 얘기는 나왔고요. 일단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보편적과 선별적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고문님 말씀 종합을 해 보면은 선별, 보편에 앞서 좀 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건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론가님, 선별, 보편을 둘러싼 논쟁뿐 아니라 이 지원금 같은 경우 액수도 너무 적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이 실행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 거의 대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는데 이 재난지원금은 국가의 호의가 아닙니다. 네. 당연히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지원해 주는 건 국가의 의무지 호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선별과 복지 중에서 OECD가 이런 권고를 했죠.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전망을 하면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특히 위기가구라든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위주로 네. 선별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문제는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줘으면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민간 소비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건물주들한테 가거든요. 밀리는 월세 내는 게 급급하거든요. 사실은 이분들 그거 하고 나면은 자기들이 소비할 돈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소비를 갖다 진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경기 부양 측면에서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한다면은 선별 지원을 하되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평론가님, 여기서 잠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 피해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피해가 막심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내게 됩니다.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가 없진 않겠지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적긴 한데 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되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규모를 늘리고요. 진짜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기 가구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서 네. 그분들이 실제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경기 부양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정의당 대변인이 아까 한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겨우 3조 원 수준이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어떤 목적이 됐든지 이거는 그분들한테 사실은 엄발의 오줌 누기 격이라는 게 사실 한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집합금지 업종 중에는 큰 시설들이 많잖아요. 네. 가령 유흥주점이라 됐든지 아니면 노래방이 됐든지 한 달치 월세 정도 내면은 사실 이분들은 그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데 이게 과연 재난지원금 이제 급하니까 사실은 네. 이것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그분들한테 진정으로 큰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어떤 지원의 어떤 큰 폭스로 어떤 지원의 의미를 갖다가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네. 거에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규모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재난지원금이 국가 차원에서는 소비로 선순환되는 구조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1차, 2차까지 집행을 했으면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공히 좀 말씀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재원 부분인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당초 정부안보다 좀 더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도 3조 5천억 원은 정부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초 예산 편성 때까지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39.8%, 805조 원 규모였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추경안이 1차부터 4차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43.9%로 40%대가 넘어선 상태입니다. 약 847조 원 규모로 지금 국가 채무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 47.3% 그리고 956조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채 발행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이 같은 부분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맨날 주장하는 바이지만 한국의 국가 부채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에 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 주요국들의 어떤 이번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사실 2008년 금융위기에 몇 배 되는 돈들을 갖다가 경기부양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바이든 정부만 하더라도 뭐 2조 달러 이상을 갖다가 경기부양에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들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론 기축통화국이니까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다른 점은 있지만은 그 OECD 평균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110% 수준인데 한국이 과연 47% 수준에서 이게 굉장히 높아지니까 사실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는 큰 줄로 알고 있지만은 네. 이게 진짜로 우려스러운 일인가라는 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네. 긴급한 상황에서 사실은 돌아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안 쓰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기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한번 경기가 나빠지면은 GDP 성장률이 가령 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나빠지게 되면은 네. 사실 경기라는 거는 그때 가서 손을 써봐야 어떻게 보게 되면 나선형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해서 GDP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또 세수가 늘어나니까 갚을 수 있는 문제니까 네. 이거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은 국가 부채를 최소한 한국 정도 선에서는 국가 부채를 갖다 걱정할 어떤 처지는 아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한번 가라앉으면 그것을 끌어올릴 때 드는 비용이 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 기재부가 한국형 재정 중칙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60%, 통합수지 마이너스 3% 방안인데 이 같은 부분 어떻습니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고문님?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사실 이제 법 안을 들어가면 예외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국가 채무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모든 사람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죠. 증가 속도. 예, 그래서 언제 나라 빚이 이렇게 가면 2년 후에 1,000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1,000조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이제 재정 적자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방법이 두 개예요. 첫째, 국채를 발행해서 뭐 이제 거기다 쓴다든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듣기도 싫은 얘기가 있죠. 증세해야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증세란 거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너무 악영향을 미치니까 안 쓰고 있고 그 대신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만약에 국가 채무를 지금 뭐 메꾼다. 그러면요, 실질 금리가 올라갑니다, 또. 그러면 이게 부동산에 가든 뭐 금리에 그런 어떤 민감한 영향력이라는 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하게 아, 3% 안 했으니까 내년엔 이만큼 올라갈 거야.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은 굉장히 뭐 환영을 하고요. 네. 꼭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 기업이나 우리가 뭐 이 개인으로서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재정 준칙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합니다만은 일단 이 속도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가장 지금 뭐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국가 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지금은 재정당국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